우리를 감동시켰던 분. 그러나 저는 그때부터 별로 안 좋아했던 분인데 이분이 천자문 가지고 뭐라고 한마디 하셨죠? 천자문은 뭐래더라? 참 제가 참 참 무식하다 싶은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이분들 하시는 말씀 들으면은 뜻글자가 뭔지 한자가 뭔지 전혀 모르고, 물론 뭐 우리 천자문 요 뒤에다가 그 천사 뭐 하나 써주신 분도 비슷하기는 하다마는 전혀 과거에 이렇게 그냥 애들이 읽던 글을 해놓고 더 이상 공부하려고들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어디서 누가 무슨 얘기하면 그냥 그거 갖다 뺏겨서 그대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천자문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천자문만 잘 해석한다 그러면은 실은 어떻게 되냐, 그 웬만한 그저 이 고대 문헌들은 두루두루 이화경전 옛날 그 문헌들은 두루 다 그 통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쉽게 강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기초 하기는 참 좋기는 좋아요. 왜냐하면 모든 글자가 1000글자가 다 다르고 타자에서 공부하다 보면 웬만한 한자는 다 익힐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름하여서 예로부터 내려오는 쭉 경전들에 대한 얘기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천자문만 잘 익히면 뭘 공부하든지 간에 다 할 수 있어요. 천자문만 끝내놓고 내가 주역을 할 수도 있고 뭐든지 다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아이들이 배우는 글이 아니라 실은 천자문 우리가 누차 공부하지만은 한평생을 정말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 자기의 과거를 반출을 하면서 이 역사적 사건에 대비해 가지고 쭉 쓰는 겁니다. 단순히 사건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 황하문명관의 그 바탕이 되는 음양오행의 이치에 근거해서, 이렇게 하면 좀 약한가요? 철학적 바탕하에 그죠? 황하문명관의 사상적 토대가 그대로 쫙 펼쳐져 있는 것이 천자문이에요. 그래서 매우 어려운 책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유학경전에 들어가는 황하문명권을 이해하는 기초교양 입문서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사회가 제대로 돼 있다 그러면 최소한 대학의 교양과정에 반드시 한 번쯤은 공부해야 될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예 도외시하고 그야말로 문화부 장관 하시고 나름대로 글 쓰신다는 분이 이거는 뭐 천자문은 글도 아니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상한 투로 얘기를 하시니까 참 답답할 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은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지 그냥 뭐 하나씩 4글자씩 아니면 뭐 이 2문단씩 해서 뭐 이어지는 이렇게 해석해서는, 그러니까 하나의 사자성어로 이루어진 글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사자성어인 듯 하면서도 첫 번째부터 끝까지 그죠? 두루 하나의 이름하여서 빛나는 문장, 일장이 되는 거죠. 일장의 대서사시라는 측면에서 익혀두시면은 외우기도 아주 쉬워집니다. 그냥 외우려면 안 외워졌는데요. 지금도 열심히 외우고 계신가요? 끝에 1시간 어쨌든 내가지고 시험은 볼 겁니다. 시험 보는 게 아니라 자발적인 시험입니다. 그래서 외우시면은 상품도 주고 칭찬도 받고 본인도 뿌듯하고, 다 소용없죠. 본인이 가장 뿌듯하고, 그리고 사원절구 시를 반드시 하나 정도는 작성을 하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 나름대로 그 지어도 괜찮지만 되도록이면은 천자문에 있는 구절 하나씩 따가지고 4구절을 그죠? 따가지고 하나의 시 형태를 완성을 시키면 되는 겁니다. 이를테면은 뭐 역사적인 사건으로 표현하자면 나라를 도왔던 사람들 이렇게 표현했죠. 반계 이유는 좌시아영이요 엄택곡부는 미단수경, 엄택곡부하니 미단수경이리요 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반계와 이윤, 다시 말해서 저 위수가의 지류가 되는, 위수라고 하는 것은 역시 황하강의 지류가 되는데요. 그 위수의 지류가 바로 뭐냐면 반계입니다. 이 반계라고 하는 이 지류에서 누가 그 유명한 태공망이라라고도 표현했고, 또는 강태공이라라고 하면은 더욱더 잘 아는 사람이고, 자, 이 사람의 성은 되고 씨는 여입니다. 그래서 강여, 또 이름은 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상이라고도 이렇게 불리우는 사람인데요. 거기서 낚시질을 했죠. 고기를 낚은 것이 아니라 뭐를 낚았다? 거짓말 하지 마세요. 세월 낚기는요, 권력을 낚았잖아요. 최고의 권력을 낚은 사람이 강태공입니다. 그죠? 권력을 낚았던 강태공. 그 다음에 이윤. 다시 말해서 강태공은 뭐냐면 주나라의 무왕을 도와서 주나라가 그저 천자로 들어서는데
군사적으로 굉장히 큰 도움을 준 사람이 되고 육도 삼략이라고 하는 그 책을 썼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윤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라 말기에 폭군 거를 내쫓고 그 다음에 은나라를 세우는데 상나라를 세우는데 결정적인 공을 한 사람이 바로 이윤입니다. 그러한 그 사람들. 그래서 그죠, 이 탕림금이 은나라, 상나라를 세우는데 공을 세운 사람이죠. 다시 말해서 반개와 강태공과 이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개국공신들입니다. 이러한 개국공신들이 때를 도운 이와 그죠, 하나는 때를 도왔고 때를 도운 좌시와 아영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강려상을 보고서는 분명히 우리나라의 때를 도울리다라고 해서 보통 강태공을 좌시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이윤의 직책이 아형이라서 이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개 이윤은 거듭거듭 이 사람들이 개국공신으로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종효가 표현하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종효라고 하는 사람이 두 사람을 통해서 나는 이러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은연중 비춰주는 겁니다. 왜? 종효라고 하는 사람은 한나라 말기세 사람이죠. 그 후한이 망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 요 세 나라로 그 갈라질 때 바로 요 위나라에 그죠? 위나라가 서는데 굉장히 큰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물론 한나라 말기 바로 이제 조조를 도와서 한나라 왕실을 위해서 일도 열심히 했지만은 결국 나중에 이제 이게 쪼개지면서 위나라 문제가 그죠? 이 나라를 세우는데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또 이 저기 뭐죠? 그러니까 자기는 이러한 개국공신에 버금간다라는 것을 은연중 이렇게 비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개국공신 중에 또 하나였던 황실의 그 후손이면서 그러니까 어떤 바로 이거는 누구를 얘기냐면 주공 얘기입니다. 엄택곡보하니 미단수경이리요라고 해서 엄택이라고 하는 문득 엄자로 표현을 해도 되고요. 여기는 거기 하나 설명을 덧붙이셔야 됩니다. 바로 곡부 땅에 들어가 있는 제후국 이름입니다. 엄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요. 이 엄국이 굉장히 산업기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은나라가 바로 황하강 유역에 있고 그 산동성 지역에는 그 지역에 이른바 재력을 바탕으로 해서 강성한 나라 몇 군데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나라가 엄나라입니다. 엄나라가 그죠? 이 엄나라가 곡부에 거처하고 있으니 그것을 단이 아니면 누가 경영하겠는가 이렇게 하는 말이 가장 정확해요. 그리고 근데 이제 문득이라는 말로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고쳐드릴게요. 어디냐면은 316쪽인가요? 지금 그 엄땅에 대해서는 하나가 빠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엄택곡반이 미단수경이리요라고 하니까 자 엄땅이 그죠? 엄나라가 곡부에 자리하니 이렇게 하세요. 엄나라가 곡부에 자리하니 단이 아니면 누가 경영하겠는가라고 해서 하나를 갖다 덧붙이셔도 괜찮습니다. 원뜻은 그렇게 보고 그냥 문득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개국공신들에 대한 그죠? 개국공신들에 대한 여기다가 공을 먼저 이렇게 쭉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아영의 형, 그 다음에 수경의 영에서 두 번째 규절과 네 번째 규절.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쪽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면 시에서는 안짝 그러고 두 번째는 바깥짝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음양 요 개념이죠. 자, 음양이라 음이라고 하는 건 아니 되고 양은 바깥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음양 이렇게 하면서 바깥짝인 바로 양에다가 계속 운을 돌리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해서 그 시를 하나씩 지으세요. 사언 그걸 절구라 이렇게 표현을 했죠. 사언절구 시를 천자문 내에서만 그냥 한번 뽑아서 해보세요. 이를테면은 우리가 중간에도 설명드렸지만은 옛날에 어떤 집에서 그죠 이 제사 음식을 먹고 감사합니다라고 제사 음식 먹고 음식 담아서 돌려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맙습니다라는 인사를 써서 줘야 되는데 한글로 쓰자니 그저 삐뚤삐뚤하고 또 이게 뭐 폼도 안 내고 더군다나 제 양반집에서 얻어 먹었는데 그래도 우리도 글 좀 합니다라는 걸 보여주려면 한문으로 좀 써야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문은 그런데 모르고 마침 집안에 누가 어린 아들이 가서 서당에 가는데 참 똑똑하다고 얘가 이름 난 애였었죠. 그래서 얘야 네가 좀 한번 써봐라 그랬더니 얘가 멋지게 하나 써줬죠. 또박또박 뭐라고 했던가요? 자 모든 가족들이 보내주신 맛있는 음식을 그죠?
참 그저 입에 알맞아서 맛있게 배불리 먹었으니 거듭거듭 감사드립니다. 라고 썼습니다. 바로 천자문에 나오는 그대로 재고백숙 나왔죠? 온 가족이. 이렇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보내주신 맛있는 음식을 저 앞에서 과진이네 그랬습니다. 과일 가운데 진귀한 것으로는 뭐냐? 오얏과 그 다음에 배다 이렇게 나왔죠. 그거 보내주신 맛있는 음식들을 그 다음에 배불리 먹었으니 저거 되면 적구충장하니 그랬습니다. 그죠? 그저 입에 맞아가지고 창자를 채웠다 이 소리입니다. 기염조강이라라고 하는 가난하면은 저 술지김에도 참 맛있게 먹는다라는 그 뒷부분에 있는 요걸 따고 그 다음에 거듭거듭 개상재배 하나이다라는 구절을 그대로 갖다 따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재고백숙이 과진 이내를이니까 그죠? 이내를 적구충장하니 개상재배 하나이다라고 하면서 뒤에 있는 그죠? 내와 배를 가지고 뭐냐면 운통을 돌린 거죠. 이렇게 해서 어린아이가 참 글을 써가지고 딱 눈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그래서 천자문이라고 하는 건 참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이다라고 하는 걸 말글, 대박이라는 거 있죠? 대박이 있고 말 한 말 두 말, 말글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박글로 조그마한 대박글로 말글을 지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자문이라는 것이 워낙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쓸 수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고민을 하셔요. 내가 1년 동안 아니면 2년 동안 재수해가면서 썼는데 공부를 했는데 하면서 이 마음을 어떻게 담아서 표현할까. 천자문 아마 고르다 보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 꼭 해서 마지막 시간에 그 마지막 강의하기 전주에 한번 쭉 지어가지고 저한테 한번 보여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은 다들 한 번씩 나와서 발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년간 공부한 소회를 쭉 담아서 하실 수 있도록 지금부터 열심히 읽고 외우실 분들은 또 외우셔가면서 글 한번 써보세요. 한번 해보는 것과 안 해보는 것 차이는 천양지 차이입니다. 뭐 개발 세발 해가면서 해도 상관없어요. 그죠? 한다는 것이 더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자, 계속 나가겠습니다. 그냥 설명하면서 쭉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은 바로 강태공과 그 다음에 바로 저 이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바로 주나라를 세웠던 바로 주공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환공광합하니 제약부경이라 그래서 환공이 일광천하라는 뜻입니다. 논어에 나오는 말이에요. 두루 천하를 하나로 합하니 합하여서 제약부경이라 약한 나라는 구제해주고 기울어져 가는 나라를 붙들어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환공이라는 사람은 제 나라의 군주인데요. 왜 이것이 명신열전에 나옵니까? 왜 그래요? 왜 신한가요? 여기는 만약 위에 뭐가 있어요? 천자가 있는 거죠. 자, 천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게는 바로 제후공후백자남입니다. 바로 천자의 바로 공이라고 하는 신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회 한해하니 열감무정이라 그래서 옛날 그 한나라를 세우고 난 뒤에 한고조 유방이 자 여의의 아들한테로 태자 자리를 바꾸려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바로 저기 누구예요? 뭐죠? 그 부인이었던 두태우인가요? 두태우가 아직은 태우가 아니죠. 그래서 상산사오 이른바 그 당시 한고조 유방이 나름대로 그 도가 쪽으로 조금 기울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존경하는 이른바 상산 지역에 있는 4명의 그 신령스러운 그 노인네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이거는 뭐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꾀를 내는데요. 그때 도왔던 사람이 이른바 누구죠? 장각에 그 도망간 사람. 장량. 장량이 그래서 그 꾀를 내가지고 상산사오를 불러들입니다. 불러들여가지고 한고조 유방의 마음을 바로 딴 데로 못 가게 막았죠. 그래서 나중에 해제가 되는 그 태자입니다. 그래서 한내제를 돌려놓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제 자리에서 쫓겨날 뻔했던 것을 다시 바로 잡아서 바로 기리계라고 하는 도가의 상산사오 중에 한 사람을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고 역시 개국 초기죠. 이것도 개국 초기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열감무정이라고 하는 것은 부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은나라 중기 때 바로 고종이 되는 사람입니다. 고종을 감동시켰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중기 때 은나라가 멸망을 하려고 할 때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에서 다시 이것을 반전시켜서 은나라를 다시 반석에 올려놓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부열이라고 하는 신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부열을 강조를 하고요.
스승부자 쓰고 열자 부여를 얘기하는 것이니 자 이렇게 개국 초기건 개국 중기건 위에서 그죠? 위에서 훌륭한 천자가 있으면 역시 누가 온다? 훌륭한 신하가 모이게 돼 있다. 그래서 훌륭한 천자 밑에 이런 훌륭한 천자들이 나라를 아니 신하들의 나라를 잘 다스리니까 온 천하에 있는 준예들 그죠? 온 천하에 있는 그 재주가 뛰어난 사람들이 밀물 빼곡히 밀려들었고 그 다음에 다사식량이라 그래서 이제 글깨라 공부하고 성인의 도를 공부하는 모든 이런 선비들이 이에 편안해졌다. 다시 말해 편안해졌다라는 뜻은 뭐냐면 전국시대에 들어서는 이미 선비들에 대해서 뭐라 그래? 아, 저자들 괜히 하는 짓도 없이 괜히 뭐 옛날 뭐 성인의 도나 뭐 떠들어대면서 현실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저는 오활한 자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비난을 받았잖아요. 맹자가 대표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바로 그러니까 전 비현실주의자고 그냥 이상주의자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관직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관직에 나가지 못하면은 노골 받지를 못해서 가난하죠. 그런데 이런 공부를 한 사람들을 국가가 발탁해서 쓰니까 이러한 많은 공부하는 선비들이 이에 편안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쭉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그야말로 나라가 전쟁의 와중에 있을 때 다시 이걸 또 이렇게 세웠던 장군의 이름들까지 쭉 나옵니다. 옛날에는 문신과 바로 무신, 문관과 무관들이 같이 다 문무 겸비가 되는 거죠. 필요하면은 안에서 내정, 정치를 하고 필요하면 또 바깥에 장수로 나가서도 같이 싸우니까 일단은 앞에다가 먼저 문신부터 쭉 얘기를 해두고 그 뒤에는 진초경패부터 시작을 했는데 뒤에는 이제 무를 좀 강조해서 문무 두 가지를 다 아울러서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명신열자는 바로 문무겸비한 바로 신하들을 쭉 표현하고 문무겸비뿐만 아니라 뭐예요? 나라 개국 초기, 개국 시기,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니까 개국 공신들을 기본적으로 쓰고 그 다음에 나라가 위태로울 때 환란에서 구제했던 이른바에서 그런 명신들을 여기다가 쭉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씩 보면서 그 설명을 드리는데 여기는 제가 아무리 잘 설명을 해도요. 여러분들이 책을 읽지 않으면 그냥 빙글빙글 머릿속에다 맴돌다가 그냥 날아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초기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마천의 사기, 그죠? 사기 가운데서 본기와 열전을 좀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되면은 이제 사마광의 자치 통감까지를 조금 읽어주시면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마광의 자치 통감이 아니라 자치 통감이죠. 통감까지는 있는데 자치 통감은 워낙 양이 방대하죠. 그리고 축약된 것들은 읽지 마세요. 이제는 요새 원문 번역에서 잘 나왔고 일단 사마천의 사기를 위주로 해서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때가 되면은 사마광의 자치 통감도 쭉 읽어 나가시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번역도 나름대로 잘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조금씩 해서 뭐까지도 읽으셔야 되느냐면은 춘추 좌전도 조금씩 읽어 나가셔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멀었습니다. 일단 제일 쉽게 읽을 수 있는 것이 사마천의 사기, 그 중에서 사기 열전 중심으로 일단 왜냐하면 공부할 때는 일단 뭐가 있어야 된다? 재미가 있어야 된다. 재밌게 읽을 거리를 먼저 하다 보면은 궁금해지면 조금씩 번져 나가니까 다른 거는 일단 그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고 일단 그 사마천의 사기의 가운데서도 열전을 위주로 해서 먼저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반계라고 하는 사람 아까 얘기했듯이 그 위수의 지류가 되죠. 위수는 앞에서도 한번 나왔습니다. 부위, 거, 경이라 그래서 경수와 위수는 전부 다가 하수로 들어가는 물이라 그랬죠. 경위 뭐라 그랬나요? 분명이라라는 말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경수는 맑은 물, 탁한 물. 이제 글자 금방 보셔야 되죠. 지름길 경자니까 물이 거칠게 막 흐르니까 항상 웬만한 건 다 이미 휩쓸려서 아주 맑은 물이 됩니다. 위수는 천천히 흐르니까 앞에는 흙탕물 다 몰고 들어가는 거죠. 맑고 탁한 물입니다. 이 두 개가 딱 만나는 게 하나는 노란색, 하나는 푸른색으로 해서 이렇게 딱 만나기 때문에 분명히 나눠진다라고 할 때 경수와 위수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위수의 지류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강태공이, 자, 강태공과 관련해서는 너무들 잘하실 겁니다. 자, 강태공 하면 생각나는 게 일단 세월을 낚았다. 이제 이게 잘못 알려진 거죠. 이거 분명히 근데 천하에 그죠? 미늘 없는 그 뭐죠? 이 고리가 없는 낚싯대를 들여와가지고 뭐를 낚았다? 권력을 낚았다. 이렇게 보셔요. 권력을 낚은 사람이 되고 나이가 60이 되도록 자, 그저 이 성인의 도나 공부하고 이른바 주로 병법서를 주로 읽은 사람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자, 육도삼약이라고 하는 책을 또 쓰기도 했는데요. 세상이 지금 은나라 말기가 되니까 세상이 굉장히 어지럽죠. 그래서 내가 뭔가 나도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아무나 뭐 저 문왕을 서백을 찾아가서 나도 뭐 등용을 시켜달라고 그러면 왜 미친놈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자기 이름이 날 방법이 뭘까를 고민하다가 이럴부터 소문은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도둑맘처럼 소문 내면 안 되고, 그죠? 저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그냥 맨날 저 낚시터에 앉아 위수 그러면은 바로 어디냐면은 여기 위수 반개라고 하는 거 어디하고 가깝냐면은 자, 주나라가 있던 주나라 땅이 어디냐면 호경 땅이죠. 수도가 호경 땅입니다. 호경 땅이 되니까 그 전에 문왕이 있는 곳은 참 풍땅입니다. 풍땅에서 거리가 멀지를 않아요. 멀지 않은 곳에다가 앉아가지고서 웬 노인네가 맨날 낚시질이나 하고 있는데 보니까 뭐 고기 잡는 것도 아니고 뭐 말 몇 마디 건네보면 두루두루 좀 지혜로운 노인네인 것 같기도 하면서 소문을 내게 만들었겠죠. 그죠? 그렇게 소문이 널리 퍼져갖고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본인이 의도적으로 했다는 설 하나. 그 다음에 아니면은 또 역시 문왕이 꿈속에서 현몽해서 이러한 사람이 있더라라는 것을 현몽해서 문왕이 데리러 가는 걸로 이렇게 표현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책 어디냐면은요. 자, 앞에 그림도 그냥 두는 게 아니라 다 연결돼서 있기 때문에 그 제 7절 앞에 있는 내용 310쪽, 그러니까 309쪽 뒤에 명신열전 그 앞에 있을 겁니다. 그림이 하나가 있죠. 맨 위에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 3개가 있는데 첫 번째 거가 바로 버드나무가 있고 그 밑에 웬 노인네가 낚시질하죠. 그 위로는 산 너머, 지금 그림이 좀 흐릿한데요. 저 산 너머에서 그 위에 있는 산 너머로 해서 그 위에 보면 누가 양산을 이렇게 받치고 있죠. 신하가 받치고 있고 그 옆에 제일 크게 그려진 사람이 누구냐면 문왕입니다. 서백창이죠. 서백창이 꿈속에서 이게 위숫가에 이런 훌륭한 분이 있다는데 라고 해서 현몽해서 아니면은 이런 소문을 듣고 직접 신하들과 더불어서 찾으러 가는 겁니다. 찾아갔더니 아니게 아니라 정말 한 노인네가 있어서 여러 가지 몇 마디를 얘기를 넣다 보니까는 국가에 대한 그 뭐 전략, 정책 등등에 대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쭉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서는 모시고 갑니다. 스승으로 모시고 가서 이제 마침내 나중에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주나라가 천자의 나라가 되는데 큰 결정적인 공을 하고 그 1등 공신에 해당되기 때문에 나중에 제나라, 그죠? 국부에 있는 그 제나라 땅을 봉토로 받습니다. 그래서 제나라의 초대 제후가 되는 사람이 바로 강태공입니다. 강태공을 문왕이 발탁했고 아니면 또 산의생이 발탁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문왕이 신하 중에 하나였던 산의생이라는 사람이 발탁을 했고 문왕이 다른 사람의 그 음모에 의해서 그 은나라 그 폭군 주의 그 감옥이었던 유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유리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산의생이 이 강태공 등등과 더불어서 찾아가는 거죠. 이제 금은보화를 잔뜩 들고 그 은나라 천자인 주에게 선물로 주고 바로 그 서백창을 빼내오는데 그때 이 지략을 세웠던 사람이 바로 강태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어쨌든 두루 은나라를 멸망시키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고 이 강태공 같은 사람이 참으로 필요하다. 우리가 주나라가 너무 덕만 있는데 이 지략이 뛰어난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그 서백창의 아버지였던 서백창의 아버지 할아버지죠. 할아버지였던 고공담보, 다시 말해 태왕입니다. 태공이죠. 그 당시에는 이제 이 태공이 굉장히 저런 인물이 하나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해서 태공이 바라고 바라던 인물이다. 그래서 누구냐면 태공망이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태공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나라의 초대 제후가 되는 거죠. 제나라의 초대 제후고 제나라의 천자고 제나라는 공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나라의 제후다. 그래서 제나라의 태공이다. 그죠? 첫 번째 되는 으뜸 제후다. 그래서
강태공 이렇게도 붙입니다. 자, 강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과 씨가 있다 그랬죠. 성이라라고 하는 것은 고대 사회가 일단 모계혈족이라라고 하는 것을 나타냈고, 그래서 대체로 어머니의 성을 이렇게 따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여기 전부 나중에 이제 여기 세력이 커지다 보니까 딴 지역으로 옮겨가는 거죠. 딴 지역으로 옮겨가서 거기서 뿌리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게 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은 강이 되고 나중에 어디냐면 여 땅이라라고 하는 곳으로 요 강씨들이 옮겨가요. 그래서 여 땅으로 옮겨간 그 강씨들은 뭐냐면은 여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여상이라고 하든가 그냥 여상, 이름은 상이 되는 거죠. 여상이라고 하든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나라 군주의 성씨는 강씨라고도 표현하고, 아니면 또는 어디 문헌에 따라서 여씨라고도 표현을 하고, 아니면 그 다음에 그죠, 강씨 여씨 두 개를 다 쓰기도 합니다. 상관은 없어요. 그러다가 춘추시대 때는 요성으로 쓰다가 그 다음에 요성으로 쓰다가 나중에 전국시대로 넘어가면서 저 진나라에서 온 공자, 그죠, 진나라에서 온 요 세력들이 나중에 전씨로 바뀌고 요 세력들이 강씨를 무너뜨리죠. 그리고 자기들이 군주가 됩니다. 그래서 전국시대 때 제나라의 성씨는 바로 전씨로 바뀌는 겁니다. 그것도 머릿속에다 담아 두시면은, 예? 상자를 제가 틀리게 썼나? 무슨 상자 썼나? 예? 아, 요 상자를 썼지. 죄송. 계속. 상나라 상자, 요 상자 맞아야 돼. 우러를 상자를 쓰세요. 그러한 강여상, 그러니까 이름이 여러 가지 불리우는 것에 대해서. 근데 어쨌든 이 강여상은 세월이 이렇다 보니까 별로 그저 이런저런 현실에 대해서 마땅치 않으니까 결혼도 안 하고 그러고 살았죠. 그러다가 친구가 보다 못해가지고, 야, 사람 이제 좀 그 늙도록 장가도 안 가고 하면 얼마나 사람이 좀 추접스럽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야, 너 장가 좀 가라. 나이 60이 되는데 장가를 가라고 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러다가 어쨌든 뭐 마누라 하나 얻어서 장가를 갔습니다. 얼마나 지지리도 가난하게 해서 평생 돈이라고는 별로 벌지도 않고 일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근데 친구가 보다 못해가지고, 얌마 너 저기 장가를 갔으면 정신 차리고 일이라도 좀 해야지 하니까 장사미천을 좀 줬죠. 장사미천을 줘가지고 장사하겠다고 나갔는데, 보니까 뭐 나름대로 생각을 해. 돈 버는 것도 머리 좋다고 다 돈 버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돈 벌기 위해서 그쪽으로 국리를 해야 되는데, 맨 이거 어떻게 하면 나라를, 그저 저 은나라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할까, 내내 이것만 연구하니 뭐 장사에 관심이나 있겠어요. 자, 어쨌든 간에 그래도 사람들은 다 이쪽 지역이 주로 아까 그 풍땅이 뭐냐면 이쪽은 뭐 주로 뭐냐면은 그 농사가 밭농사를 위주로 짓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자, 쌀이 아닌 뭐냐면 밀가루를 주식으로 삼는 지역이에요. 여전히 지금도 빵이랑 이런 등등을 그 국수를 그 주식으로 삼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나 없이 자, 그치, 저 밀가루 국수를 먹지. 그래서 그래, 준 미천 가지고 무슨 장사를 시작하냐면은 밀가루 장수를 시작합니다. 밀가루 장사를 했는데 이거는 밀가루를 펼쳐놓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장사하러 나갈 때마다 이 바람이 부는지. 결국은 접어들고 왔죠. 돈은 다 까먹고 해서, 아휴, 저 새끼 저거 어떡하나. 친구가 다, 야, 한 번 더 줄 테니까 다시 한번 가봐라 그랬죠. 근데 이번에는 뭐 할까 생각하니까 여름이니까 비가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산 장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우산을 또 잔뜩 다 그 돈 가지고 다 사버렸네. 지 우산 사가지고 어떻게 해요. 팔려고 내놨더니 이건 웬걸 맨날 땡볕이죠. 그러니까 돈 버는 거 아무나 버는 게 아니죠. 에이, 그래도 탈탈 다 털리고 왔죠. 그 나이가 나도 나이가 들었는데 말이야. 그 늙어막해서 나도 영감 하나 얻어가지고 편하게 좀 살아볼까 그랬더니 어디서 천하의 저 비렁뱅이 같은 이런 남편이니까 어떻게 돼, 여자가. 아이고, 나 그냥 당신하고 헤어지고 살란다 그러고서는 이혼하죠. 그때 강태국이 붙잡아서 당신 조금만 기다려봐라. 내가 당신을 정말 최고로 호강시켜줄게. 그걸 누가 믿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러고서 일단 나갑니다. 그러다 어쨌든 간에 나중에 제나라의 제후가 되잖아요. 그죠? 제나라 초대 제후로 부임해서 이렇게 가는데, 그래서 큰 행렬이죠. 어디서 시끌시끌해. 그래서 무슨 일이냐 하고 봤더니 웬 늙은 할망구가 저기서 뭐라고 하는 거에서 무슨 일인지 알아보고 하라 그때 옛날에 헤어진 마누라라 그러면서 왔죠. 그러니까 강태공이 그때 했던 소리가 뭐냐면, 자, 동의해 그러면은 물 한 통이만 떠오시오 그랬어요. 그리고 떠왔더니 엎지르라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당신이 저 물만 다시 주워 담을 수 있다면 내가 당신하고 다시 살겠다 이렇게 표현했죠.
바로 그게 바로 강태용과 복수 불반번이다. 한 번 이미 엎질러진 물은 두 번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일생일 때 실수는 하지 말아야 된다 소리입니다. 특히도 사람 관계에서 더군다나 이 부부 관계라고 하는 것은 맺어지기도 힘들고 이제 지속시키기는 더 힘들죠. 그런데 한번 깨지면은 그 상처는 대단히 크기 때문에 인생이라는 건 함부로 그렇게 가볍게 처신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이게 강태공이에요. 반계라고 하는 거, 자, 일단, 반계고, 그 다음에, 자, 이윤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죠? 어차피 얘기가 좀 길어지겠네. 이윤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누구냐면, 자, 우리 앞에서 이미 공부는 다 했었죠. 요임금 시대, 순임금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라의 마지막 임금이 누구? 걸. 자, 걸이 포악한 정치로 인해가지고, 그 다음에 은나라에서 바로 탕임금이, 탕임금도 이때 당시 하나라의 저 변방의 제후였어요. 조그마한 땅이 제후였었고 탕 같은 경우는 탕 자작인가 이렇게 될 겁니다. 자작이 되는데 자 여기서 그래서 이 신하가 임금을 그저 함부로 쫓아낼 수는 없죠. 그랬을 때 누구냐면 탕이 야 뭔가를 세상을 바꿔야기는 해야 되겠는데 자기를 도와줄 이름할 전략가가 필요하죠.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 세상에 소문난 사람이 누구냐면 저 이윤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신 씨라고 하는 이 집안에서 그냥 노복으로 일하면서 그저 농사나 짓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노복으로 일을 하기는 하는데 이 사람의 학문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게 소문이 났었습니다. 야, 저 정도가 되면은 나가서 세상에 가서 얼마든지 이름을 떨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유는 뭐냐? 아이고 지금 저 걸 같은 자들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내가 무슨 일을 펼 수가 있겠는가? 도를 펴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안 나갔습니다. 그 소문이 누구한테까지 되면 탕한테까지 들어가요. 야, 어떤 사람이 있는데 맨날 요순이 도나 노래하면서 얘기를 하더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탕이 여기도 뭐냐면 패백을 보내요. 정성껏 해서 패백을 보내서 언제 한번 나 좀 보시오라고 이렇게 정중하게 초청을 하려고 했더니 지까짓게 뭔데 나를 불러? 그래서 처음에는 거들떠도 안 봅니다. 그런데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아주 정성스럽게 패백을 보내니까 이 사람이 그냥 위세 부리는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고 그래. 내가 그저 여기서 농사 지으면서 요순의 도를 노래 부르는 것은 나 한 사람만을 위한 일이지만은 내가 세상에 나가서 이 도를 펴는 것은 바로 뭐다? 온 천하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나는 하늘이 낸 백성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다? 이 먼저 한 사람이다. 선지자라 이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선지자가 막 기독교 어디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죠? 선지자요. 그 다음에 그래서 내가 먼저 한 사람이고 그래서 내가 먼저 깨달은 사람이다. 선각자라 이렇게 합니다. 선각자고 선지자기 때문에 나중에 후지자, 뒤에 알고 뒤에 깨닫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먼저 나가서 이들을 알리고 그저 깨우쳐줘야 되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스로가 나는 선지자요 선각자라고 해서 자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맹자가 이런 성인의 자임한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농수산이 옷을 벗어 던지고 탕한테 나가는 거죠. 그래서 탕임금이 이 사람을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라서 그래서 바로 최고의 그 재상으로 이렇게 발탁을 합니다. 발탁을 하면서 먼저 일단은 바로 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최대한 네가 먼저 당신이 찾아가서 거를 최대한 설득해서 자 어진 임금이 되도록 좀 한번 해봐라 그랬는데 몇 번인가요? 9번인가 이렇게 보내죠. 그때 번번이 걸이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없다. 하나죠. 군사를 일으켜서 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마침내 정벌을 해서 세우는 것이 바로 상나라입니다. 상나라가 되고 이 상나라가 중간에 뭐냐면 은땅으로 수도를 옮겨요. 그래서 은땅으로 수도를 옮기는데 그게 이제 그 반경 때죠. 반경 때 옮기면서 나라가 휘청합니다. 그랬을 때 나중에 그 뒤에 들어서는 무정이 그래서 이 국가 기강을 다시 잡기 위해서 저 부열이라고 하는 사람을 등용을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라를 세웠지만 역시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꼭 썩게 돼 있죠. 썩게 돼 있는데 여기서도 나중에 폭군 마지막 임금이 주가 나타납니다. 이 주가 굉장히 포악한 군주로 어쨌든 알려지는데 그때 서쪽에 있는 으뜸지어에 있던 바로 서백창 이게 나중에 이제 그 추존을 해가지고 문왕이라라고 불리우는 사람인데요. 바로 이 문왕이 먼저 죽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인 무왕이 줄을 치고 그때 무도 이제 그 서백창이 되겠죠. 무로서 혁명을 통해서 완성시켰다. 그래서 이제 무라고 이렇게 시호가 붙는데 그때 도와준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여기 지금 언급되는
강태공이 여기입니다. 강태공이 되고 바로 무왕의 동생이었던 주공. 무왕의 주공은 바로 동생이 되는 거죠. 동생이 바로 은나라 땅 저쪽에 있는 그 강성한 저 세력들을 치는데 바로 주공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다가 이 주나라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저 유왕과 여왕, 그죠? 유왕과 여왕 때 여왕이 되고, 그 다음에 유왕 때 결국은 자, 이 그 폭정으로 인해 가지고 나라가 휘청하는 거죠. 그래서 호땅에서 주나라 여러분들 이름 가운데 나 호경호야 이렇게 하는 호자, 그죠? 호경이 뭡니까? 물어보면 몰라요 이렇게 되는데 바로 주나라가 그 나라를 그저 천자의 나라가 되고 난 뒤에 문왕이 다스리던 풍땅에서 바로 호땅으로 수도를 옮기는 겁니다. 옮겼다가 그리고 이제 쭉 이어지다가 여기 때 이제 나라를 거의 말아먹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성평왕인가요? 선왕인가요? 때 그 어디로 천도를 하느냐면은 이름하여서 낙읍, 낙양 땅으로 천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낙양 땅, 그 다음에 이 풍땅과 호땅이 있는 지역은 여기에 나중에 이렇게 낙양으로 옮겨가고, 그 다음에 요 지역지계 옆에 누가 있니? 그리고 이제 어쨌든 낙양으로 옮겨가고 그 서쪽으로는 누가 있냐면 진나라가 있게 되는 거죠. 이 진나라가 나중에 요 와중에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갈 때 굉장히 공을 크게 세웁니다. 그래서 이 그 누구야? 영시죠. 진시 황제의 성이 영시입니다. 그 영시에게 바로 뭐냐면 제후의 그 제후로 봉을 합니다. 그래서 진나라도 나중에 공의 나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부터 이제 진나라가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등장을 해서 나중에 이제 이렇게 낙양으로 옮겨가면서 이때부터가 뭐가 시작되면 춘추시대가 시작한다 그랬죠? 앞에서 한번 다 설명했는데 아마 공부 다 할 때까지는 계속 헷갈릴 겁니다. 춘추시대가 되는데 춘추시대를 지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전국시대로 들어가죠. 전국시대 때는 이제 이 진나라가 굉장히 강성해져 가지고 이름하여서 합종연행이라는 말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진나라가 마침내 어떻게 됐냐? 모든 나라를 다 물리치고 여기가 뭐가 된다? 천자가 되는 거죠. 천자가 되어서 스스로 뭐라고 하냐? 내가 사망오제를 두루 아우를 정도의 이런 위대한 인물이다 그래서 스스로가 황제라 합니다. 그 처음으로 등장한 황제라 그래서 시황제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그때 그 도읍지를 어디로 하느냐? 바로 이 풍땅과 호땅이 있는 지역에다가 바로 뭐예요? 진나라의 도읍지를 정하는데 그것이 무슨 땅이다? 함양 땅입니다. 함양 땅이고 그 함양 땅이 오늘날 뭐라고 불려지는 곳이다? 장안이라고, 그러니까 한나라 때는 주로 장안으로 불렸고 그 다음에 오늘날에는 서안이라고 이렇게 주로 불려오는 지역입니다. 그죠? 우리가 동서이경 할 때고 설명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서쪽에 있으니까 서경, 그러니까 서안 또는 장안, 진나라식으로 하면 함양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낙양 땅은 바로 동경에서 중국 역사 대대로 거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송나라 때 남쪽으로 쫓겨가면서 남경에다가 도읍지를 정하고 명나라 때 남경에 도읍지 정했다가 명나라도 말기 어디에 북경으로 올라가는 거죠. 북경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청나라가 들어가면서 북경이 이제 한나라의 중국 대륙의 수도로 이렇게 정착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역사적인 수도 네 군데가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동경, 서경, 남경, 북경. 북경은 오늘날까지도의 중국의 수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중국이란 나라가 이 워낙이나 거대한 나라가 되고 다른 나라하고 다르죠. 저 미국이나 뭐 이런 쪽하고 이른바 거기야말로 신생 독립국들이죠. 엉뚱한데 이 황하문명권 쪽에 이 유수한 나라들을 보고서 뭐 신생 독립국, 우리나라도 무슨 신생 독립국, 정말들 말들을 학자들이 갖다 위에서 붙인다고 붙이면 안 되죠. 다른 나라에서. 신생 독립국은 미국 같은 나라입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오늘 대단히 부유한 나라가 되긴 하지만은 유럽 뭐 비슷하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땅들이 사람 살기에는 그다지 좋은 땅들이 아니죠.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 살기가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심어서 기르기가 적절하지 못하다라는 땅입니다. 캐나다 땅 어마어마하게 넓은데 곡식을 심어서 이른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작물들을 기를 수가 없는 땅이에요. 그렇게 되면 사람이 살지를 못합니다.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 이런저런 무역과 뭐 여러 가지 뭐 그 기계적 장치 이용해서 이제 생산을 하긴 하지만은 인구가 많이 유입될 수가 없죠. 그런데 중국이라고 하는 이 땅은 어때요? 어느 지역을 가든지 간에 사람이 농사 지어 먹고 다 살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중국의 10억의 인구를 먹여 살리고도 또 뭐예요? 이것도 부족하죠? 전 세계를 먹여 살리는 게 실은 누구예요? 중국 땅입니다. 그래서 아주 오랜 옛날부터 이 땅에는 사람들이 복시글복시글 거리고 살다가 10억의 인구까지를 갖게 된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 땅은 어디를 가는 게 중국을 참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면 왜냐하면 한 군데를 간다 그래도 그 지역에 이제 다 못 돌아봐요. 또 가고 또 가도 볼 게 또 많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저 선사시대부터 시대까지 어디 현대까지 모든 역사들이 두루두루 어우러지기 때문에 중국을 간다. 무지무지 복잡. 그냥 대강 그냥 겉모습만 보면은 아무것도 안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조금만 들여다보면은 그저 끝도 없이 그저 공부하고 연구해야 될 게 많은 지역이 바로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을 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여러모로 참 두루두루 편하게 그저 좋은 방법들이 있을 텐데 중국이라는 나라를 의외로 은근히 무시하는 성향들이 참 많죠. 이거는 지양해야 되고 그래서 아는 분들부터 열심히 한문이라도 공부를 제대로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 우리가 그 진도가 조금 제가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진도가 많이 늦어졌어요. 원래 그 앞에 부수부터 시작을 해서 쭉 하다 보면은 대략 전체 과정이 1년 3개월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차곡차곡 하는 거는데 요거를 1년만으로 단축을 해야 되다 보니까 후반기 들어가서 이제 강의를 조금 많이 해서 12시 30분까지 강의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아시고 각오하시고 오셔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12시 30분까지 하시니까 혹시 나중에라도 뭐 약속 잡을 때 이상 없도록 하십시오. 자, 이제 파자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반이라고 할 때 반자는 자, 돌화살촉 반이라라는 겁니다. 그럼 반개 돌화살촉이다라고 하는 건 돌로 화살촉을 이렇게 깎는 거죠. 깎는다 그러면 이게 어떤 돌이겠어요? 돌로 표현하자면 편마함 정도인가? 진짜 납작납작하게 해야 되는 그죠? 이런 돌이 주로 그러면 이게 지역 이름을 이렇게 우리가 물 이름이나 산 이름이나 뭐 이런 등등을 보면은 아마도 그런 돌이 많은가 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돌 화살촉 반이라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또는 뭐 뿌릴파 개념으로도 쓰는데요. 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날아가는 거죠. 아까 뿌릴파처럼 이렇게 날아가는 거니까 돌 화살촉 개념. 그래서 얇은 아마 편마음 맞죠? 그게 편마음 계통의 돌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개라고 할 때 개자 역시 뭐예요? 시냇물이 손톱 조그만한 거죠. 작은 시냇물이 저 상류로부터 이리저리 흐르다가 조금 작을 요자죠. 그죠? 작을 요자. 실사자 작을 요 작을 소자입니다. 조금씩 많아져 가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점차 커져가는 물이 바로 계곡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류로부터 하류로 쭉 내려가서 개가 있으면 그 다음에 천을 이루는 거죠. 물길이 좀 제법 많아지고 그 물길이 뭐를 이룬다? 하를 이루고 그 물길이 그 다음에 어디냐? 그 물길이 하를 이루어서 저 위에는 하와 강 이렇게 해서 바다로 연결시켜 주는 것이 강이 되는 거죠. 상류와 하류물을 해서 바다로 모든 물이 그래서 다 모여드는 거. 항상 물이 많은 곳. 매항매자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바닷물은 가물어도 절대로 안 마른다. 얘기입니다. 강물은 때로는 마를 수도 있죠. 그래서 강이나 하는 기본적으로 같은 개념으로 씁니다. 중국에서 제일 긴 강이 바로 장강, 양자강이라고 불리우는 것이고요. 그 위쪽으로 북쪽에 있는 긴 강이 또 뭐냐면은 황하입니다. 그래서 보통 황하강을 하수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그 장강, 양자강을 강수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 그러면 그냥 하수, 강 그러면 강수 이렇게 되고요. 우리가 보통 그런데 이제 요즘에 위수 이렇게 표현하죠. 위수를 위수라고 표현하고 우리 저쪽에 갔을 때 용문석골 있는데도 그 이수라고도 표현하는데 요즘에는 요거 구분하기 위해서요. 보통 이렇게 숫자를 붙이지 않고 하수의 지류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위하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수라고 하지 않고 이하 이렇게도 부릅니다. 요게 주로 대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숫자를 붙이면 강수가 되니까. 그래서 하수는 하자 붙이고 하수의 지류는 전부 다 하로 이렇게 붙인다라고 하는 거 또 아울러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뭐죠? 맞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맞이. 윤자도 맞이가 되는데 이윤의 윤자인데 윤자는 자 이쪽 이 글자는 빛을 별이라 그랬죠. 빛을 별 우리가 빛을 별이라고 하지만은 의미는 뭐냐면은 자 어두운 음에서 양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밝은 쪽으로 어두운 데서 밝은 쪽으로 이끌어주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잡을 개자니까 돼지의 머리 개자는 손으로 잡는다라는 뜻이죠. 잡고서는 밝은 쪽으로 이끌어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맞이의 개념입니다. 또 그러한 사람 역시 맞이 개념이고요. 맞이를 쓸 때 이것도 있고 또 이 윤자도 있죠. 이 윤자는 자 어진 사람인이란 뜻입니다. 자 어질게 이렇게 나아가는 이 모습에서 어질게 어진 사람 어질게 다시 말해 천천히 이 글자는 천천히 걸을 인자로도 쓰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루 사람들을 잡고 천천히 그죠 이렇게 그 나아가게 하는 사람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맞이라는 뜻으로도 씁니다. 또 제 윤자도 또 맞이라는 뜻으로도 써요. 이 윤자. 이 윤자는 자 어진 사람을 감싸 안은 거죠. 속에다가 뭐냐면 어린 사람들 육달월자니까 저기는 부수는 이 육달월자로 쓰는데요. 그래서 두루 감싸 안고 그래서 이것도 맞아 이것도 맞아 이것도 맞아 이것도 다 맞은데 이 글자는 특별히 뭐라고 써요? 속칭 오징어 윤 이렇게 생긴 모습이 오징어 같다 그래서 오징어 윤 무슨 윤자냐 그러면 나 오징어 윤자야 그러면 이 글자 씁니다. 윤직걸중 할 때도 이걸로 쓰죠. 모름지기라는 부사로 쓸 때도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윤 할 때 모름지기 진실로 그죠 어지러야 된다 이런 뜻이 그 속에 담겨 있겠네요. 그 다음에 좌시아형이라 그래서 돌좌자 사람인자에다가 왼 좌자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느 쪽에서 돕는다? 왼쪽에서 돕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왼쪽은 여기죠. 사람이 왼쪽에서 돕고 사람은 오른쪽에서도 돕는 거죠. 그죠? 왼쪽에서 돕는 건 뭐가 되겠어요? 드러나서 돕는 것. 그죠? 나타나서 돕는 것. 실질적으로 내가 앞장서서 돕는 것은 좌 그럽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내가 직책을 갖고 도우니까 좌가 되는 거죠. 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음이니까 보이지 않게. 그죠?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해서 보이지 않게 돕는 것은 우 개념으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나 자 사람은 그래서 왼쪽에서도 돕고 오른쪽에서 도울 수 있지만은 신이라고 하는 거 하느님이 보호하사 할 때 우자는 오로지 신이 돕는 거니까 일단 오른쪽밖에 안 되죠. 그죠? 음의 영역이 되니까 이건 생의 영역이 되니까 그래서 하느님은 이렇게 됩니다. 사람은 양쪽 다 쓰는데 귀신은 한 오른쪽만에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좌가 되고 떼시자는 이거 뭐 이미 이것도 공부했고 자 옆에 있는 이 글자가 뭐다? 무슨 글자다? 관청시자죠. 그 관청은 뭐냐면은 백성들 농사 잘 지을 수 있도록 항상 그 땅을 잘 헤아리는 사람. 그리고 이제 그 국가의 그 관청이다라는 건 국가의 뭐 경계. 하여튼 이 땅의 경계를 잘 헤아려 주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은 관청이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관청이 해야 되는 일은 기본적으로 믿어야 되는 거죠. 정한 대로 해주면 그거 당연히 믿고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 땅을 나눠주고 또 뭐까지 해야 되느냐? 땅을 나눠주면 농사 지을 수 있도록 또 만들어 줘야죠. 그죠? 그래서 항상 뭐냐면은 그 해의 그림자, 해의 움직임을 살펴가지고 지금이 농사 지을 때다, 지금이 걷어들여야 된다, 적어도 언제까지는 씨를 뿌려야 된다라고 때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나라입니다. 그죠? 관청, 국가의 일이 되는 거죠. 또 그것뿐이냐? 이 먹고, 그 다음에 등 따숩고 배부르면 뭐만 같다? 뭐 같다? 짐승과 같기 때문에 또 어떻게 돼? 그 관청에서는 열심히 백성들 잘 가르쳐야 되겠죠. 뭘로? 말로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를 지어서, 그죠? 짤막한 이런 시를 지어서 늘 규범을 삼아야 될 그 말 가지고서는 백성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시만큼 좋은 게 없죠. 실제적으로 초등학교 요즘에는 막 하도 이상한 사회가 돼서 애들 교육을 너무 무진막지하게 시키니까 제일 처음에 가면 애들한테 뭘 가르치던가요? 노래 가르치죠. 노래라고 하는 것은 시의 말에다가, 그죠? 시의 말에다가
곡조를 붙이고 그 다음에 율동까지 이렇게 해서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게 가리켜라 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면은 바로 서경에 서경 우서에 보면은 순임금 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순임금이 뭐냐면 자식들을 백성들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고관대작들의 자식들 왜냐면 이제 세습이 돼서 걔네들이 계속 또 정치를 해야 되니까 자식들을 가리키는데 뭘로 가리키느냐 노래로 가리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말과 그 노래의 가라는 게 있죠. 가라고 하는 노래를 길게 빼고 등등으로 해서 어쨌든 시에다가 곡조를 붙이고 해서 이렇게 가리키도록 만드는 겁니다. 노래를 하면 항상 머릿속에 이렇게 남아있는 거죠. 애들 요새 뭐 밥 안 먹고 뭐 하니까 뭐 노래에다가 별거 TV에서 별의별 노래들 다 가리키잖아요. 그럼 애들은 노래 부르면서 뭐 거기서 노래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나 이렇게 할래 그러면서 열심히 잘 따라서 하잖아요. 그죠? 노래만큼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생겨나면서 백성들도 글을 알고 하면서 이제 그 말 속에다가 그죠? 자기들의 울분이나 이런 것들을 토로해서 담아내는 것이 바로 또 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경이라고 하는 책에는 보면은 백성들의 노래도 있고 대부들의 부인들이 노래한 것도 있고 등등등등이 아주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그래서 이 시가 되고 그래서 이걸 그런 마음으로 믿는 것 이게 믿을 시자가 되는 거죠. 사람을 믿는 것 관청에서 일하는 사람들 내시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내시 개념 또 뭐가 있나요? 시자에다가 등등 어쨌든 이렇게 됩니다. 그러던 것이 저쪽에 나중에 한나라 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조금씩 불교가 들어오죠. 불교가 들어오고 처음에 가져왔던 그 불경들을 관청에다 두어서 그걸 백양사라고 하는 곳이라 그랬죠. 근데 이제 분간하기 위해서 내 이름을 시라고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원래는 관청시라고 하는 것 알아두시고요. 그러니까 절사로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 안 한 사람은 절사만 알고 이제 공부 좀 하면 그 본래는 관청이었는데 이렇게 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자 언덕 아자죠. 언덕부가 되는 거니까 언덕부인데 가히 언덕이라 할 만하다니까 제법 높게 되고 그 언덕이 높이 이렇게 조금 봉듯하면은 나무도 자라고 뭐 꽃도 피고 하니까 아름답다라고 하는 뜻으로도 같이 쓰입니다. 그 다음에 형자는 저울 때 형자죠. 저울 때 형자가 되고요. 저울 때는 여기에 뿔각자가 돼 있고 뿔각이라고 하는 것은 뿔 같은 걸로 해서 여기다 새겨놓은 거죠. 쭉 눈금을 새겨놓고 그 다음에 원래 저울 때 형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뭐부터 시작하냐면 그 소의 콧뚜레 있죠. 소의 콧뚜레 형자입니다. 거기 뭐라고 원래 정확한 발음이 뭐죠? 소의 콧뚜레 콧뚜레라고 써 있나요? 소의 콧뚜레 소의 소 콧뚜레 하여튼 형자입니다. 그러니까 콧뚜레라는 개념이 소콧뚜레가 아니라 소뿔 소뿔을 소가 옛날에는 농사 짓는 시대 때 그 그러니까 우경 사회가 되면서 소를 이렇게 다스려 가지고서는 뭐냐면은 그 논도 밭도 갈게 하고 또 뭐냐면은 짐도 끌게 하는 거죠. 말은 뿔이 있어요, 없어요? 말뿔 없죠. 소는 뿔이 있습니다. 그죠? 소는 뿔이 있는데 소가 이제 뭐 힘들고 뭐 해서 잘못하면 받치면은 뿔에 받치면 사람이 죽어요. 잘못하면 크게 다치거나. 그래서 소가 아직 소의 이 뿔을 담금질해서 이거 빼기 전까지는 빼는 그 기술이 나오기 전까지는 소가 뿔을 받지 못하도록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가 나무를 이렇게 대고 끈으로 그저 이 칡이나 이런 끈으로 해서 칭칭칭칭 감아둡니다. 그죠? 감아두면은 뾰족한 것으로 사람을 들이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때 이 소뿔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댄 이 나무를 뭐라고 하느냐면은 형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뿔각자가 들어가죠. 그 뿔각자를 가로지른 큰 막대기. 그래서 양쪽으로 행자는 그 양쪽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감는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의 뿔을 가로지른 나무 형자가 돼요. 요렇게 섰으니까 마치 이것이 뭐가 되느냐면은 우리가 그 저울 때가 있는 거죠. 요렇게 되고서는 왔다 갔다 해가면 행자니 그죠?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는 뭘 짓고 물건 달고 하나는 저울추를 달아서
왔다 갔다 하는 저울추와 같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저울대 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막대기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가로 누워 있죠. 그래서 가로 누워 있다 그래서 가로 횡이라고도 이렇게 발음하는 그 글자입니다. 그래서 본래 뜻은 소의 뿔을 그죠 가로지른 나무 막대형 이렇게 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좌시 아형이고 합종 연횡이라고 할 때 연형이라고 써놓고 그때 읽을 때는 뭐라고 한다? 연횡이라 읽는다라고 그랬죠. 무슨 거냐면은 이 횡자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이 횡자를 쓰지 않고 합종 연횡할 때 이 형자를 쓰는 이유는 뭐예요? 이 횡이라고 할 때는 나무가 옆으로 쓰러져서 죽은 거잖아요. 그죠? 누렇게 말라 죽은 거지만은 이건 서로 간에 연횡책을 쓰면서 어떻게 힘을 서로 간에 골고루 배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형자를 쓰지 않고 이형자를 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아시는 분들 같으면 이형자를 쓰고 모르는 사람들이 나중에 뭐 발음 같은데 뭐 옆으로 뭐 누가 한다니까 요글자를 쓰는데 정확하게는 이렇게 쓰고 횡이라고 읽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발음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엄택곡관이 미단수경일이요. 저 강서한 자 이제 주나라가 자 이제 두루두루 주나라가 문왕이 덕을 잘 쌓아서 유리옥에서 풀려 나오고 난 뒤에 자 이제 강태공, 사리상 등등이 이제 그 폭군 주한테 온갖 미녀 금은보화들 쫙 갖다 줘고서는 그 저기 뭐야 뭐 서백창을 빼내왔죠. 빼내오고 난 뒤에 이제 그 결집을 합니다. 세력들이 결집을 해서 그러니까 문왕이 또 뭐냐 그 폭군 주에게 공도 세워요. 그 서쪽 땅에서 계속 시끄럽게 하는 저 변방족들 쳐가지고 그 천자한테 갖다 바치죠. 그래서 그 공을 인정받고 그 주가 직접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은 직접 그 상까지 줘요. 자기가 가두었던 서백창한테 온갖 상을 주면서 당신이 서쪽에 으뜸제후가 돼서 다시 말해서 서백이 되어서 그 주변을 알아서 정벌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괜히 옆에서 이제 준동하는 세력들 알아서 정벌하라라고 하면서 전권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서백이 되는 거죠. 서백이 되면서 이제 그 숭우 자기를 그 음모 자기를 음해해 가지고서는 그 유력에 갖게 만들었던 숭우호를 칩니다. 숭땅의 제후예요. 숭우호인데요. 숭땅의 제후를 치고 그게 이제 서백감녀에서 이제 여땅을 또 치고 하는 게 나오는데 석경에 보면은 그래서 자, 이 힘을 굉장히 크게 얻는 거죠. 이러고 하니까 전국의 3분의 2, 다시 말해 우리가 구주우적이라 그랬죠. 아직 안 나왔나요? 구임금이 만드는 천하의 그 9주 가운데 3분의 2에 해당되는 6개의 주가 전부 다 뭐냐면 6개 지역 사람들이 당신을 따르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명만 하면은 우리가 함께 거세해서 폭군 줄을 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서백창이 문왕이 보기에는 아직은 요 주변에 은나라 땅 그 황하강 유역에 강성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황하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식으로 하면 황해죠. 황해라고 하는 건 바다가 있고 해서 소금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온갖 해산물들이 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땅이 돼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쨌든 대단히 그 부유한 나라가 되기 때문에 그 나라를 함부로 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이 군사력이라는 게 대단히 큰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그게 엄나라입니다. 엄나라인데 그래서 함부로 손을 못 대고 있을 때 그것을 정발한 사람이 바로 그 문왕의 동생이었던 무왕의 동생이었던 바로 주공 문왕의 아들이기도 하죠. 문왕의 아들 이게 첫째 아들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주공이 되는 겁니다. 문왕은 이렇게 해서 삼분지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저쪽에 강성한 세력들이 있고 그래서 만약에 전쟁을 하면은 이기긴 이길 텐데 시간도 많이 걸리죠. 그 시간과 인명피해가 워낙 많을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정발에 나서지 않습니다. 그러고 이제 돌아가시고 난 뒤에 무왕이 임금 자리에 오른 지 13년 되던 해 그 전에 한번 정발에 나섰다가 이것도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래서 다시 접고 다시 두 번째 정발에 나서는 게 무왕 13년입니다. 그래서 이때 정발에 나서서 그야말로 한 달 만에 다다닥 정리해서 깨끗하게 끝나죠. 왜냐면은 세력이 이미 워낙 폭군주가 정치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른바 민심이 완전히 이반돼요. 민심이 완전히 이반돼서 이쪽으로 다 넘어가죠. 이를테면 그때 유명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백이숙제가 있죠. 백이숙제도 나 고죽군에 더 이상 그 군주 노릇 못하겠다 해서 다 도망가는 사람들입니다. 도망가고
태국망도 원래는 이제 그쪽에서는 내가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나도 그냥 이 세상 등지고 살아야 되겠다 해서 기본적으로 은둔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문왕이 있고 하니까 태국망 같은 경우는 여기로 들어갔고, 오히려 이제 백이숙제 같은 경우는 무왕이 이제 은나라를, 천자의 나라를 정벌하러 가니까 나중에 깜짝 놀라서 말꽃빛 부회자가 했던 소리가 있죠. 아니 어떻게 신하가 되어서 이 군주를 죽이는가 해가지고. 그러나 이미 국제 정세는 이 어디예요? 주나라로 다 기울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어차피 다 주나라 땅이 될 텐데 내가 저런 그 반인륜적인 짓을 하면서 천자자리에 오른 사람의 그 땅에서는 풀 한 폭이라도 내가 안 캐먹겠다 해가지고 저 어디 수양산 쪽에 가서 고사리 캐먹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내용도 바로 요때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엄자. 문득 엄자가 되는 거죠. 문득이다. 태라고 하는 거 지금 하늘에서 요게 전이죠. 날일자에다가 싹을자죠. 갑자기 빛이 번쩍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큰 하늘에서부터 뭔가 번쩍하고 나오는 거. 우리가 전기전이라고 할 때, 우레전 할 때 바로 이거죠.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번쩍하고 나오는, 그죠? 번쩍하는, 그래서 순간적으로 빛나는 모습에서 문득이란 뜻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지역에 있던 강성한 세력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집택자는요, 집택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백이라고도 읽는 글자인데요. 칠자는 보면은 은둔한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소양수라 그랬습니다. 소양수, 그래서 소양수는 우리가 아들꾀가 전부 다 이거죠. 중남, 그 다음에 소남. 음은 3으로, 음은 잠, 둘이 되고, 그죠? 양은 뭐냐면 3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숫자라면 둘, 둘, 3 하니까 7. 역시 둘, 둘, 3, 7. 둘, 둘, 3, 7에서 장남, 중남, 소남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양수가 있으면 뭐예요? 대양수, 노양수 이렇게 표현합니다. 태양수가 되겠죠. 태양수는 바로 하늘괴가 되는 거죠. 순수한 양으로 되어 있는. 그래서 이때는 태양수 또는 뭐 늙었다 그래서 노양수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거는 333이니까 노양수는 얼마? 9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양 하나인 바로 이거는 바로 소양수, 그래서 어린 수를 뭐냐면 7이라고 표현합니다.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죠. 그래서 이 은둔한다라고 하는 7칠자는 이 망자하고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들어가 있다, 아직은 나오지 못한다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7이라고 하는 거 들어가서 쉬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직 그 힘을 기르기 위해서, 그죠? 아직은 그저 장성할 때까지 길러 나가는 곳이라는 뜻을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곡부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산동성 지역에 있는 곳이 되고, 공자가 태어난 고향이 바로 곡부입니다. 곡부라는 지역이고, 바로 이 곡부라는 지역에 공자의 무덤, 공자의 사당 등등이 두루 있죠. 공자는 뭐 워낙 이후에 그 중국의 대륙에 있었던 권력,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바로 이제 성인으로 추앙받는 분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간에 공자의 사당은 다 있죠. 그런데 이제 원조의 사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저기 곡부에 있는 것이 되고요. 곡이라고 할 때 굽을 곡자입니다. 굽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글자가 우리가 그 대나무를 얇게 짜게 가지고서는 키를 만드는 그러한 모양으로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 구부려 가지고서는 이 그릇을 만드는 모양에서 굽을곡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굽다라는 뜻도 되고, 그냥 굽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고든 것들이 조금 굽혀가면서 그 그릇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죠. 그래서 곡진하다라는 뜻으로도 씁니다. 그래서 곡진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한 정성을 다한다라는 이런 뜻으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언덕부자 나왔던 거죠. 언덕부자는 열십이니까 열십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쭉 펴져 있는 제일 꼭대기를 표현하는 거죠. 제일 꼭대기 언덕이라고 하는 것은 뭐 돌도 올라가고 올라가면서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의미에서 바로 여기에 제일 높은 곳을 표현한 내용입니다. 이 글자가 다른 글자들하고 결합해서 쓸 때는 바로 이렇게 변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왼쪽에 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이를테면은 문육자다 그러면은
이 글자의 왼쪽에 있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부자죠. 그래서 좌부의 방이다. 그죠? 왼쪽 방향에 있는, 그죠? 이 부라고 하는 글자다 해서 좌부방이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공부하실 때 좌부방 그러면 이게 글자 해석 안 될지 뭔 소리인지 전혀 몰라요. 부자는 바로 뭐다? 언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땅이 이렇게 솟아난 곳이 되고, 그래서 땅이 흙이, 그죠? 이렇게 솟아오른 곳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묻히다라고 하는 것은, 묻히다 그러면 한쪽 옆에 이쪽은 뭐라는 소리예요? 물이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물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글자가 또 어디로 들어가느냐?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때는 뭐라고 한다고요? 이제 공부해서 이제 안 속죠. 이제 원래는 고을읍방자입니다. 이건 고을 개념이에요. 고을읍방이 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모양이 똑같으니까 뭐라고 하느냐? 이거는 왼쪽에 있으니까 좌부방이요, 오른쪽에 있으니까 우부방 그럽니다. 근데 그것도 과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면 그런데 고을읍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원래 이제 그 정의 기본적인 나라의 한 단위죠. 마을의 한 단위가 되고 이것이 네 개가 모이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 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나 읍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하. 읍이 되는 거죠. 읍이고 더 모이면 자 구 개념이 되는데요. 원래 마을이라고 하는 약간 지대가 높은 지역에다 이렇게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관이 없지만은 어쨌든 여기에서 정이 조금 더 커진 것이 바로 읍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고을 읍자입니다. 그래서 놈자자니까 이놈 저놈이 사는 큰 마을 개념이 바로 도가 되는 거죠. 이제 나중에 행정구역상으로 도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 뭐가 있는 곳? 종묘 사직이 있는 곳이 바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임금님이 계시는, 그죠? 이 도성, 임금님이 계시는 도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는 종묘가 있는 곳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도성이 있는 곳은 바로 도가 있는 것이 되고, 읍성이라고 할 때는 전략적 요충지들, 이런 막 군사적으로, 그 다음에 다른 나라와의 경계나 뭐 등등이 있을 때는 바로 읍성을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시기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불리우는 명칭들은 여러 가지가 있고요. 어쨌든 요거는 그 정치적으로나, 그죠? 그 정치적으로 행정구역상 군사적으로 대단히 다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둘을 다 뭉뚱그려서 우리가 그냥 도읍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나라의 수도를 뭐냐면 도읍이라 이렇게, 도읍지가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단수경, 그 다음에 작을 미자의 미인데요. 참 이 글자 참 어려운 글자죠. 산 속으로 사람들이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쭉 걸어가고, 칠복자다 그러면은 뭐 산에 올라가서 뭐도 하느냐면은 뭐 하죠? 제사 지내죠, 원래가. 그래서 제사 지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쭉 들어가지만은 산 속으로 사람 들어가면 보여요, 안 보여요? 산은 아무리 그저 사람들 들어가도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산 속으로 다 들어가서. 그래서 은미하다, 미미하다 이런 뜻이 들어가는 거죠. 산 속에 들어가면은 잘 드러나지 않는 데서 은미하다, 미미하다라는 뜻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단이라고 하는 것은 아침 단자입니다. 그럼 누가 물어보기를 선생님 아침인지 저녁인지 어떻게 알아? 이건 지평선이고 흔히 얘기할 때 수평선 개념으로 표현하는데, 그때는 그래서 지평선, 수평선 개념이 아니라 아침이다라고 할 때 이 글자는 뭐냐? 양보로 보시면 되겠죠? 양보가 되니까 밝은 양이 이제 이렇게 해서 솟아나오는 모습을 표현했기 때문에, 그래서 밝아지는 양의 모습이기 때문에 바로 아침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숙자, 누구숙이라고 하는 것, 이게 무슨 글자죠 이거는? 뭐 형 다 상관없습니다. 자, 형 이렇게 쓰면 형자가 되는 거죠. 이 글자 다 같이 써요. 실은 같이 쓰는데 정확하게 이제 형통하다라는 뜻입니다. 형통하다라는 것이 뭐냐면 남방 이화의 그 여름의 덕을 표현하는 거죠. 이게 으뜸이 되는 원덕이요. 그 다음에 형통한 덕이요. 그 다음에 가을의 덕은 모두를 이롭게 하는 이덕이요. 겨울의 덕은 정덕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항상 자, 우리가 방향 표시 이거 잘해야 되는 거죠. 한자의 모든 원리는 여기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 여름이죠. 여름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이 장성하는 때입니다. 장성 개념은 또 달리 표현하자면, 자,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여기가 모든 생물의 생장 한계점이죠. 여기서 다 크죠. 사람도 여기서 장해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이제 키는 더 이상 안 큽니다. 그죠? 옆으로만 퍼지죠. 옆으로만 퍼지면서 어떻게 돼? 점점 내리막길로 가는 거죠. 인생의 정점 꼭 찍고 내리막길로 간다라는 것은 이제 얼굴이 몸이 쇠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쇠해지기는 하지만은 뭐는 지혜로움은 더 높아져야 되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형이다라고 하는 것은 위에는 하늘이 있자는 거죠. 있고 저 하늘과 땅이 서로 간에 저렇게 있기는 하지만 거기서 둘이 이렇게 있는 가운데 여기서 모든 것이 다 마칠 요자죠. 다 완성되는 때다 이 소리. 다 잘하는 때다 이 소리예요. 여기서는 요자를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예요? 그렇게 다 이루어진 것이 어떻게 돼요? 다시 시작하는 거죠. 요 차이예요. 그러니까 형이다라고 하는 건 형통하다. 완전히 다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 컸기 때문에 다 컸으면 누구나 다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 밝을 형자예요. 누구나 다 보고 그죠?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형통한 덕이 있다라는 건 모든 것들을 다 이와 같이 잘하게 했기 때문에 밝고 빛나는 거. 밝고 빛나기 때문에 또 우리가 보고 요렇게 해준 하느님에 대해서 그죠? 하늘신과 땅의 신에게 뭐 해야 되겠어요? 사람의 새끼가 되어서는 어떻게 돼요? 감사드릴 줄 알아야죠. 나를 이렇게 잘하도록 길러준 또 부모님한테도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누가? 차시게. 그죠? 그래서 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사 지낼 향이라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제사 지낸다. 같이 다 써요. 제사 지낸다라고도 쓰고 삶 그래 제사 지낸 데는 어떻게 한다 또 음식들을 찌고 뭐 굽고 뭐 하니까 삶을 팽자라고도 쓰죠. 여기다 뭐 이렇게 쓰면 삶을 팽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래서 있을 때도 팽자로도 쓰고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로 씁니다. 그래서 향인데 자 그거를 환자는 자 환자라고 하는 것은 둥글다라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이거 뭐예요? 요렇게 환 그러면 9구자가 있죠. 9구라고 하는 건 아까 우리가 뭐냐면 태양수 구라 그랬습니다. 태양수 구가 되고 자 둥글 원으로 표현되고 이것이 입체가 되려면은 중심점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입체 형태의 그 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다 둥글다라는 거 완벽하게 다 익은 형태가 되는 거죠. 과일도 익으면 다 기본적으로 둥근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다 익도록 해준 것이 누구냐라는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영자는 경영하다라는 뜻입니다. 경영 개념은 자 다스린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다스리고 지킨다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집여자가 돼 있죠. 집여자 다시 말해서 글자를 잘하면 이 궁자입니다. 이 궁을 집을 지키는데 어두운 밤이 되면 어떻게 돼요? 바깥으로 두루두루 불을 밝혀놓는 거죠. 집 주변으로 두루두루 불을 밝히고 단순히 궁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사는 마을일 수도 있고 그죠? 우리가 여라고도 표현하죠. 그 여 마을을 둘러싸서 주변 바깥을 불을 켜놓고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킨다라는 뜻에서 자 경영 개념이죠. 그래서 나라를 지키는데 낮에만 지켜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요즘에 경영이라 그러면 주로 뭐 회사 일을 경영한다라는 건데 원래 경영은 국가의 경영 개념입니다. 그런데 요새는 거꾸로 돼가지고 기업 경영이 국가 경영으로 이렇게 들어오니까 국가도 오로지 뭐만을 찾아요? 이익만을 찾죠. 어떻게 하면 국가가 무슨 이득을 남겨요? 국가의 이득은 누구한테 다 가야 돼요? 어떻게 하면 백성들의 국민들에게 골고루 잘 가느냐가 국가가 따져야 될 이의가 되는데 그 일을 이상하게 해석을 하죠. 자, 어떤 기업체가 잘 돼야 그 다음에 두루두루 일자리 생긴다는데 그건 그렇지는 않죠. 국가의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되는 거지. 기업은 기본적으로 모든 이익을 어떻게 하려고 한다? 혼자 거머쥐려고 하는 성향이 대단히 강합니다. 그래서 요 분배를 잘해주는 것이 원래 국가의 역할인데 국가가 거꾸로 자꾸 여기다만 버는 사람한테만 더 주려고 하죠. 없는 사람 거 최대한 뺏어서 있는 쪽으로만 자꾸 보태주려고 하면은 이제 두루두루 불행해지는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이라고 할 때 국가의 경영이라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여기까지밖에